저희들이 토론 세션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틀에 걸친 회의였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오후 내내 학예사분들, 그 다음에 이 태실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 관계자분들 모시고 거의 하루 종일 어제 태실에 대한 이야기들로 제가 주로 발제를 했고, 또 최근에 세계유산 등재 경험을 갖추고 계신 가야고분군의 하승철 실장님하고 또 백제를 담당하셨고 이번에 대곡천 안각화 군에 대한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셨던 이동주 박사님하고 두 분을 모시고 어제 좋은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태실에 대한 주제별 연구 주제로 나누어서 6가지 주제에 대한 아마 굉장히 심도 있는 것 플러스 해외에 대한 정말 소중한 그런 사례 발표 2건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오늘 8편의 논문 발표를 다 들었습니다. 아마 태실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여서 논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부터 저도 앉아서 정말 많이 배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많이 안개가 끼었던 것 같이 좀 희미했던 부분들은 오늘 아주 명료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이제 래핑업하는, 모든 걸 다 정리하는 그런 90분의 알찬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우리 일정상에는 5시 반까지로 나와 있습니다만 토론은 조금 더 해서 5시 45분까지 해서 90분 정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룰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정 토론입니다. 그래 각 발표에 대한 지정 토론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프로시딩에 보시면은 토론문이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문을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개별 토론자에게 8분에서 10분 사이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8분 정도 맞춰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먼저 6분에 대한 토론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발표자들에 대한 답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5분 내외로 답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기 계신 이제 플로어에서 청중께 제가 질문 있으신 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이사이에 시간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제가 쓸데없이 토론 내용을 다시 요약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토론 딱 하시면 그 다음 토론자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해 주실 선생님들부터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릴 테니까 호명 되신 분은 잠깐 일어나서 목례를 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큰 박수로 격려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드미트리 보야킨 선생님 토론해 주실 우리 경희대학교 강인욱 교수님 소개해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스바라 노리야키 선생님 토론을 해주신 김지영 박사님, 서울대 비교문화연구소 박사님 소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영용 박사님 토론을 해주신 우리 성주 박재관 실장님 오셨습니다. 최원석 교수님 토론해 주실 공주대학교 민병삼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교수님 토론해 주실 우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김영재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김효정 선생님 또 토론을 해주실 우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의 길지혜 박사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마이크를 제 옆에 계신 강인욱 교수님부터 드리고요. 강 교수님한테 제가 8분에서 1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이 넘어가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The floor is yours now. 네, 반갑습니다. 네, 저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강인욱입니다. 사실 제가 전공은 이제 조선시대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유라시아에 주로 이제 철기 시대의 고고학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이제 러시아 계통에서 전공하신 선생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제가 발표문을 태실을 보고 깜짝 놀란 게 태실과 똑같은 것이 이 실크로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그 발표집에 소개된 보야킨 선생님의 그 발표문은요, 사실 보야킨 선생님이 중앙아시아 5개국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로 이제 활약하시면서 계속 이 성공적으로 이 세계유산 등재시키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들에 대해서만 쓰셔가지고 제가 38페이지, 39페이지의 토론문에는 태실은 정말로 보편적인 유라시아적 가치가 있다는 말을 제가 하면서 그 사진과 함께 그 오스왈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그 항아리죠. 인골 담는 항아리하고 태실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것으로 우리 한번 좀 같이 연결시켜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공교롭게도 아까 발표하실 때 여기 이 자료는 없지만요, 그 충분하게 설명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태실이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요. 우리가 죽은 사람의 무덤은 있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의 그 복을 바라면서 묻는 그러한 무덤은 없기 때문에 이게 더더욱이 소중한 가치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보야킨 선생님의 그 주제가 저희로서는 타산지석이라고 보통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타산지석에서 저 몇 가지를 제가 집어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거였습니다. 실크로드 세계유산을 등재하셨던 아주 큰 경험이 있으신 거는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요. 사실 실크로드와 태실은 좀 뭐랄까 전혀 상반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실크로드는 여러 나라가 다 알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에게 실크로드가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 태실은 설명이 상당히 많이 시간이 필요로 하고요. 또 주변 국가를 비롯해서 정말 비슷한 일을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까 잠깐 그 오야킨 선생님께서 튀르크 계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탯줄을 묻는 태반을 묻는 풍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은 그 비슷한 풍습이 우리 만주에 있는 퉁그스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떠한 풍습은 있지만은 이렇게 성스러운 하나의 공간을 차지해서 묻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다년간의 경우를 봤을 때 이렇게 유일무이한 자산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할까라고 하는 그 점이 첫 번째 질문이 되겠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유일무이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보편성을 더해서 세계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라는 문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세계유산의 가장 큰 그 관건은요,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수많은 그러한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심지어 올해에도 드디어 하나가 됐는데요. 한국에 있는 그러한 그 문화재청이나 아니면 코이카에서 ODA 사업을 하면서 많은 그러한 그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한국 사람들의 역할이 많이 보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세계 그 실크로드 유산에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물론 처음은 저희가 우리 내부적으로 이 경쟁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우리 태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나라가 있다면은 그만큼 큰 힘이 없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보야킨 선생님 같은 대표적인 전문가이며 또 우리 최재원 교수님과 가장 막역한 친한파 선생님께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아까 말한 그 소그드인의 그 오스왈이라고 하는 골호였는데요. 아까 요거는 이제 질문을 하지 않고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아까 그 디미트리 선생님께서 텍스트 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질문 전달이 안 됐을 것 같아서 부가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할까 하는데요.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는 땅에 묻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뼈를 모아서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크고 작고를 말한다면 정말 작지만은 가장 중앙아시아적인 보편적인 어떠한 장례 문화였거든요. 아마 그러한 공통적인 어떠한 문화들을 저희가
공유하면서 태실을 전개한다면은 궁극적으로 저는 태실이 유라시아적 가치가 있는 아주 소중한 장례 문화, 그 매장 문화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두 가지만 여쭤보는 것으로 일단 대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Dimitri, do you have two questions? So next time I will give you a chance, not this time. Okay.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이따 답변 주세요. 김지영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8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그 토론문을 작성하면서 제가 오기 전에 다시 읽어보니까 한 1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이묘의 묘제라는 게 저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익숙하지 않은 발표문이었고 그래서 토론문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정리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지만 제가 좀 이렇게 길게 쓰긴 했지만 이걸 좀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선생님들이 가시면 이걸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네, 마스바라 노리아키 선생님의 발표문은 17세기 초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양식의 일본 근세 다이묘 묘의 구조적 특징을 중심으로 낮은 산의 능사면 혹은 산 정상에 조성하는 조선 왕릉과 태실의 입지, 가봉한 태실의 성물 구조와 귀부비와 같은 특정 요소의 비교를 통하여 그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특히 마스바라 선생님은 석조문화재 전문 연구자로서 가시적이고 영구적인 성물의 고고학적 유사성에 관심을 가지고 일부 근세 다이묘가의 묘역에 등장한 새로운 양식이 조선의 묘지나 습속의 일부를 직간접적으로 수용한 결과일 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의 중요한 맥락으로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조선에 대한 선망과 적극적인 외교의 결과 1607년 양국 관계가 다시 수립 재개된 점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초기 이에야스 묘소에 등장하지 않던 그 귀부비라고 얘기하셨던 신도비 혹은 송덕비로서의 귀부비가 17세기 중엽 이후부터 18세기 초 주요 다이묘가의 산상 양식 묘소에 조성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막부 유학자인 하야시 라산, 하야시 가호 등과 조선에서 온 통신사와의 학문적 교류 과정에서 유교식 묘소의 구조나 상장제가 도입되었을 가능성도 제시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문은 태를 묻고 시신을 묻는 동아시아 매장 문화를 거시적인 차원에서 논의하고 그 가능성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들을 제공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냥 건너뛰고요. 71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의 글을 발표문을 읽고 한 3가지 정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정리하는데 좀 쉽지 않았는데요. 3가지 질문을 가봉 태실 내지는 태실 문화, 조선의 태실 문화와 관련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조선은 건국 이후 1404년부터 통신사와 통신사를 통해서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는데요. 1636년부터 1811년까지는 총 9차례 통신사를 파견을 했는데 조선 전기부터 한일 양국 간의 일본 국왕사와 통신사를 통한 문화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 전기부터 조성되었던 조선의 왕릉과 태실이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 일본 다이묘의 묘제 양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문헌을 연구하는 역사인류학자인데요.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헌 중에 하나가 이게 발표에서 계속 말씀을 하셨지만 태실을 묻는 그 장태 과정과 관련된 의귀와 등록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수개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의귀와 등록들이 같이 지금 현재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현재 한국 경상남도 사천시 시청에는 세종과 단종의 태실을 수계하고 표석을 수립하고 제작한 의궤 3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종대왕 태실 성난간 수계 의궤인데요. 이게 1601년 3월에 제작된 걸로 현존하는 저희 의궤가 세계 기록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신 건 아시죠? 그래서 그 의궤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의궤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그 보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고 숫자 작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명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 태실과 관련된 국제학술회의에서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그 서로의 어떤 조선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묘제나 습속 이런 그 연관성을 좀 논의하기에 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원문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종대왕 태실이 파괴된 것이 임진란 때 파괴되었고 그것이 가봉이 되는 것이 선조 임금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다시 수계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의궤로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안에 보면은 외적의 손에 더럽혀진 세종대왕의 어태가 간 곳이 없다. 그러니까는 가봉태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 태항아리를 꺼내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파괴될 수밖에 없고 이 파괴된 어떤 그런 부분들은 일제시대에 서삼릉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조선의 왕릉뿐만이 아니라 태실 또한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정황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신사 재교류 이전에 오히려 전쟁에 참여한 다이묘들의 전쟁 경험과 기억이 더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근세 다이묘의 산상양식 그 묘소의 등장과 귀부비의 조성이 활발해진 이 시기에 다이묘들은 불교에 구애받지 않고 화장에서 그 토장이라고 하죠. 유교식 장례를 선택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유교식 장례 방식을 논한 일본 유학자들의 글이나 주자갈의 이외에 직접적인 왕실과의 연관성을 얘기를 하려면은 왕실의 유교 의례, 특히 상장례에 관한 기록 문헌이 혹시 있는지 이게 질문이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의 또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특히 17세기 조선 사회는 왕실 의례 논쟁을 계기로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굉장히 발달한 시대였죠. 그래서 100여 년 정도 유행처럼 퍼진 일본에서의 신식 다이묘 묘제에 유교식 장례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했을 제가 그냥 상식으로는 활발했을 것 같은데 관련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하고요. 새로운 방식의 어떤 유교식 묘제를 선택한 일본 근세 다이묘들의 무덤 안에 뭘 도대체 묻었는지 그것이 좀 부장품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언급하신 유교식 상장례와 제사를 통해서 조선 같은 경우에 종법적인 가족 질서와 북의 혈연 조직이 문중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근세 다이묘 가문의 형성에 있어서 그 우리와 한국의 어떤 문화와 그 가족 제도와 좀 구별되는 지점은 혈연적 연결이 없는 의제적 친족이라는 표현이 많이 이제 친족, 가족 친족 연구할 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의제적 친족에 의한 권력 계승과 그 유교직 상장례는 상호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부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서요. 귀부비 용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 왕릉에서는 귀부비가 문종 이후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귀부비 형식의 신도비가 그렇지만 가봉태실의 귀부비 제작은 조선 전기부터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세종, 단종, 태실, 표석, 건립지 의궤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 귀부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규모가 왕릉의 그 초기에 조성됐던 귀부비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동원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 귀부비 조성과 관련해서 이 그 가봉 태실비에 쓰여지는 내용을 보면은 그냥 어떤 대왕
태실이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걸 수기할 경우이고 그 당시면은 주상전하 태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신도 비유와 관련된 장황한 내용이 없어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일종의 표석으로서 사용이 되었고, 이를 또 다른 용어로는 귀룡대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거북과 용을 조각함으로써 상징성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와 비교했을 때 다이묘의 묘에 조성되는 귀부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제 간단하게 언급하셨는데 도대체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굉장히 사실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래서 그 실용적인 상징적인 용도는 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이네요. 뭐 태실하고 직간접적으로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기 선생님 어떻게 잘 이해하셨나요? 세 가지 질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나중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박재관 선생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예, 그 심연용 선생에 So 대한 토론을 맡은 박재관입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은 제가 그 감회가 새롭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심연용 선생하고 저하고는 한 20년 전에 성주에서 만났습니다. 성주에서 만났는데 그때 저도 이제 성주군에 근무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근무처로 와 보니까 제일 지금 마음이 안타까운 게 그 세종대왕자 태실 아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방 유형 문화재로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딱 봤는데 이거는 지방 무형 문화재가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관리해야 될 문화재라고 봤는데 그래서 제가 성주군에 오자마자 시작했던 게 태실에 대한 그 습격 지방 문화재에서 국가 문화재로 승격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심연용 선생을 만났는데 심연용 선생은 또 관점이 다르게 세종대왕자 태실에 대한 논문을 쓴다고. 처음에는 저하고 같이 하자고 제가 너무 열심히 안 해서 처음에는 둘이 이름 올렸다가 단독 논문으로 발표를 하시고 그 이후로 완전히 태실에 대한 어떤 정렬 아까 우리 발표자 어느 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정렬을 가지고 태실을 연구해 가지고 그래서 박사학위도 태실 관련 논문으로 하고 책자도 내고 뭐 어떻게 보면 태실 전도사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 성과들 하나의 뭐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지만 가장 일목요연하게 뭐 심지어는 앞에 용어 정리까지 하셔가지고 전달해 주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기 발표문에서 뭐 정리한 내용들이 뭐 특별히 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없고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대부분 다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20년 넘는 인연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토론자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 몇 가지 그 토론자 의무를 다 하려면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한 3가지 정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 발표자께서 이 고려 왕실의 태실 문화가 장태 문화의 습속에서 처리되어 오다가 12세기 초 고려 예종 때 의례와 제도적으로 성립되고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문헌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태실 관련 기록을 바탕으로 추적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도 우리 구전까지 포함해서 400여 군데 태실을 제시했습니다마는 구전까지 포함해서 검토한 결과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보면 신정동국 여직승남의 고려 태조가 태실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성종조에 처음 시작된 과거의 잡업인 지리업의 시흥 감옥에 태장경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고려 초부터 이미 태실이 국가적으로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발표자께서 고려시대에 순종, 의종, 강종이 태장된 곳에 사원이 왕실 원당으로서 태실 수호 사찰의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고려시대 태실 수호 사찰의 전통을 계승해서 가봉태실 주변 사찰이 동일한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좀 전에 앞에 그 김경미 선생님 발표하실 때 그
수호 사찰이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보면은 일부 가봉 태실에는 수호 사찰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앞에도 뭐 아니 구성 요소가 될 수 없다고 하시긴 했지만은 혹시나 이게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관리상 필요에 따라서 주변의 사찰을 수호 사찰로 했는 것이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태실은 왕실 문화로서 세계에서 한국에만 나타나는 유일한 장태 문화라고 했는데 이번 학술 대회 주제가 조선의 가봉 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에 적합한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가봉 태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합한가? 이거는 어제부터 뭐 얘기되는 얘기들인데 그 보존 상태들 또 태실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태실지가 훼손된 경우, 태실을 발굴조사에 복원한 경우, 원위치에서 이동된 경우 등 이런 걸 전부 아우르거나 아니면 일부를 추진할 수 있을지 이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유일하게 태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구해본 발표자의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문 같지 않은 질문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민병삼 교수님께 이제 마이크 넘겨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학교 동행학과에서 풍수지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최원석 교수님의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에 관한 내용을 읽고서 많은 부분이 태실과 풍수지리는 불가분의 관계로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가 세계문화유산에 조선시대 왕릉에 대해서 등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를 한 조선시대 왕릉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풍수적으로 전부 명당에 해당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풍수의 이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각각의 풍수적 논리 구조에 따라서 명당이 있는 것도 있고 명당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좋은 터에 왕릉들이 입지했다고 하지만 전문가가 풍수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은 것도 있듯이 태실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것이 아마 들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풍수적인 논리 즉 태장경에 나오는 풍수의 그 태실의 입지에 관한 측면으로 보면은 태실 입지에 맞지 않는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전부 태실이라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풍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면은 그런 것도 하나씩 연구가 돼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최원석 교수님의 풍수지리와 그 조선왕실의 풍수문화와 왕태실의 풍수지리의 발제문을 보고 제가 토론에 관계되는 주제를 한 9개로 논평을 했는데 이건 글로 다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은 또 발표자의 의견을 개진해 주셔도 되는데 제가 이 중에서 특별히 이제 2가지 측면에서 발표자로서 얘기를 해 드린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토론 6번째에 놓은 부분인데 내가 토론 6이라고 해서 131페이지에 있는데요. 그 토론 6은 제가 글을 토론하기 위해서 쓴 글이고 그 발표자의 내용은 바로 그 위에 그 단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줄 때는 거길 스페이스를 좀 많이 띄었는데 이제 아마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돼서 마치 토론 6부터 시작되는 것 같은데 바로 그 위에 문단을 가지고 제가 토론을 얘기한 것인데요. 토론 6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풍수하고 많이 관계가 되는데
한국의 풍수가 과연적으로 언제 들어왔는가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학계에서 학계라고 하면 이제 최연숙 교수님이나 저나 풍수를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 이게 한국의 풍수의 역사를 보면은 도선국사로 그 시조를 잡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 나오는 그 아스카테라, 즉 비조사의 그 승정으로 선임된 백제의 승려 관륵법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그 131페이지의 토론 6번의 그 다음 문장에 대해서 김인덕 선생님의 논문에 나오는 것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비조사, 즉 아스카테라의 승정에 선임된 관륵법사가 그 당시 백제에서 일본으로 그 도의를 했는데 백제의 천문, 지리, 역사, 둔갑, 기문둔갑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방술 등을 전래해줬다라는 내용이 일본서기에 나와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약 한 600년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의 풍수 역사를 신라 하대 800년대에서 600년대로 올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고, 그렇다면 태실에 대해서 우리가 김유신 태실이라든지 아니면 태조의 태실까지 전부 다 이 풍수적인 논리에 입각해서 태실이 설치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우리 최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쭙는 것이 토론 6번의 주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 8번째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심현용 박사님이 태실을 설명하면서 풍수에 관계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페이지 132페이지에 관계되면 그 토론 8번에 대한 부분인데요. 토론 8번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태실이 어떻게 구성되어야 된다, 태실의 풍수적 입지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것이 21자의 그 텍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 텍스트를 해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그 해석을 해왔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태봉 등록을 번역해서 한 권대영 선생은 이게 그 부분을 해석한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그 2006년도 태봉 등록의 번역을 보고서 주로 연구자들이 인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영남문화원에서 주최한 발표에서 제가 처음으로 그 태실이라는 것이 아까 설명했듯이 원하고 무자인데요. 원을 본래는 이제 전부 다 원래, 본래, 없다 이런 쪽으로 해서 뒤에 나오는 청령백호, 내룡, 안산 이거 전부 다 없다라는 측면의 논지로 해석을 했는데, 제가 풍수 고전이 약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실질적으로 풍수만 해도. 그 고전을 보면은 고전의 2개의 고전 중에서 그 원자로 시작되는 부분이 현무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일행선사의 태봉등록 그 태장경과 같은 동시대의 인물로 양균성이라는 사람이 풍수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분의 저술로 쓴 감령경의 그 원자라는 부분이 원무다라는 부분이 풍수 고전에 등록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원무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원무가 없다.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참고해서 입지를 선정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고 전국에 있는 태실지를 전부 다니면서 입지를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거의 다 맞고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세계문화유산에서 우리가 왕릉을
등재했는데 그 중에서도 실제 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명당도 있는데 그거를 그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됐는데 실제로 우리 최현석 교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자 했고요. 또 혹시 시간이 남는다면은 그 토론 3번에서 우리가 풍수에서는 동기가목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을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이라고 합니다. 그 용이라고 얘기하는 그 주체는 그 안에 내면의 심미적 측면을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그거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가 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산을 용이라고 부르는데 만약 산을 산이라고 부르면은 명당을 맺지 못하는 일반적인 그 집 뒤에 그냥 일반 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발표자 선생님께서 주로 아마 이게 이제 용어를 어떻게 쓰느냐인데 많은 용어를 생산해내셨는데요. 일반적으로 또 특히 이제 용이라는 부분이 뭐 사용, 생용, 뭐 이 그 용이라는 부분도 한 50가지 여러 가지의 용자를 붙여서 다 풍수에서는 구분을 했는데 선생님은 그걸 산줄기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풍수 전공자들을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초심자한테는 괜찮은데 전문가 집단하고 연결해서 이거를 그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정말 생소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다른 견해가 있어서 그러신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세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가름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간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민 교수님 질문 3가지 질문인데 최현석 교수님 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다음에는 김영재 교수님, 김경미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김영재입니다. 김경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저도 이제 전적으로 많이 동감이 되고 오늘 그래도 지금 타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적으로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될지를 그러니까 좀 더 깊이 있게 그다음 왜 저렇게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읽지 않고요. 간단하게 제가 뭐 이미 읽으셨을 것 같아가지고 또 제가 보니까 다시 또 보완도 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2가지 정도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뭐 첫 번째 질문은 여기에 있고 제가 이제 그 발표를 들으면서 이제 생각했던 또 질문이 하나 생겨가지고요.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이 캐시레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저희가 비교할 것들이 이제 저희 국내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김혜정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선 왕릉이 있지 않습니까? 조선 왕릉에 대한 그런 부분 비교를 해서 구조상이라든지 뭐 난간부의 기반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유사성이 보이는데 그 전반적으로 퇴실 구조와 성물 구조에서 규모가 작긴 하지만 그 전체적인 순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가봉 퇴실이 가는 과정에서 태봉이 입지되고 퇴실지가 이동이 되고 장태행렬 이후에 태양아리가 장태하고 안태의식 등을 통해서 의뢰하는 과정들 그러면서 봉분이 사라지고 성물을 대체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도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대의 변화에 의해서 어떤 시기별 어떤 의례적인 관념의 변화에 의해서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그런 또 과정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성물 같은 경우도 뭐 중앙태석이라든지 난간석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죠. 팔각이든 원형이든 뭐 이런 변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또 한편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는 어떻게 이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치에 대한 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전체적으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외국 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 퇴실 문화에 대한 가치가 이제 규명이 될 필요가 있고 구조장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면은 조선 왕릉 같은 경우에 성물 구성 같은 게 보면은 이제 시기별로 다르고 본분 구조에도 변화가 있었고 특히 현궁 설치와 구조에도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기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그러니까 아까 이제 수리 의궤 같은 데 보여주셨잖아요. 개수의궤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왕릉에도 있지 않습니까? 시기별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변화와 능을 조성하고자 하는 관념의 변화에서 변화와도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게 이제 최근에 연구나 뭐 저도 이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중앙 태석이나 난간석이라든지 전반적인 낭식의 변화라든지 그것들이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유형에 대한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게 오히려 이제 그 유형을 나눈 것보다는 이 전체 흐름에 대한 것들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 겹쳐 있거든요. 이제 전체 흐름들을 각각의 요소들을 나눠서 보면은 시기별로 이렇게 동일하게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다 확 바뀌어 버리는 게 아니고 서서히 바뀌는 것들도 있고, 또 구조적으로 이제 뭐 발굴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발굴하다 보면 이제 그 분명히 구조상으로 이제 조립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차이점도 이제 분명히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상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 등에 명쾌한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치 해석에 대해서 이제 기반으로 해서 보존 조치가 논의되고 향후에 각각의 태실에 대한 관리 계획이 이제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등재 과정에서 관리 계획이 가장 중요해 보이고, 아까 이제 또 다른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공동체와 대중과의 관계자 설정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전체 이제 저는 솔직히 요새 최근에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이 문화를 공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관광이나 문화 관광의 차원에서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하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논의하셨지만 이제 뭐 10개 정도 선택을 하셔서 연속유사로서 선정이 되었는데 근데 이것도 저도 이제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게, 물론 10개를 선택하고 나중에 전략적으로 때 10개 먼저 하고 나중에 더 확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그걸 또 10개를 하고 나머지 것들은 또 등한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런 것도 이제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그 태실 같은 경우도 가봉 태실에 이제 한정해서 그래도 29개인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유구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이동된 것, 이건이 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발굴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들어요. 그래서 유적 발굴이든 문헌 고증이든 뭐 유구 보존이든 복원을 통해서 모든 왕의 태실들을 이제 보존 관리해야 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모든 그 현재의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원형적 가치가 남아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그 가치 보존에 대한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발굴을 해서 나와지는 것들을 복원하는 과정이 또는 뭐 어떤 새롭게 이제 그 조명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들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일단 아까 이제 저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관성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복원을 해서 아니면 그러니까 기존의 구조를 재생한과 신부제를 사용해서 이제 복원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도 이제 고민해봐야 되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그 가치 평가에 대한 문제와 이제 이에 맞는 보존 논의를 통해서 보존 관리 활용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향후에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들을 좀 듣고 싶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또 두 번째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유네스코 운영 지침에 대한 그 80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축적된 특성의 의미와 관련된 진정성의 모든 측면들을 평가하는 필수적인 토대다, 이렇게 뒷부분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기존의 이제 원형적 가치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가치 보존이 되게 중요하고, 특히 과거의 사례도 보시는 것처럼 조선 왕릉도 마찬가지고 개수를 계속 했거든요. 해수하면서 그런 통해서 성물을 교체하기도 했고 그 방법을 바꾸기도 했어요. 그 구조를 바꾸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발굴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문헌을 통해서 이제 증명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도 솔직히 저는 이제 이걸 단번에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이게 결론이 아니라 서서히 굉장히 깊이 있는 연구,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마 규명이 될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소에 대한 변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명확하진 않거든요. 근데 명확하진 않고 분명 이유가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부분들, 아까 뭐 분청사기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어떤 사회적 이슈도 있겠지만 어떤 구조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가, 그러니까 개수에 대한 개수 의계가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과연 유형으로 나누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잘 지켜주셨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토론자로 우리 길지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가봉태실 국제학술대회에서 태실, 장태문화, 태실문화에 대해서 좋은 발제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김혜정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그 세계유산화를 위한 추진과제라는 발표 제목에 맞춰서 약간은 좀 기술적인 면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김혜정 박사님께서 그 세계유산 준비 관련 그런 일련의 진행 과정을 꼼꼼히 설명해 주셔서 현재 상황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과제로 제시해 주신 그 잠정 목록 등록 준비나 추진 조직체 구성, 통합 보존관리 계획 수립, 연구 진흥 요 4가지 방향은 세계유산화 준비에서 꼭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깊이 공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좀 제가 직간접적으로 세계유산 관련 연구에 참여를 했을 때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대상 자체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 세계유산 그 제도에 맞춘 전략적인 연구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관련해서 몇 가지 사안을 좀 더 강조를 하고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해서 김혜정 박사님의 추가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한 가지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등재를 목표로 하는 연속유산의 대상과 그 구역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단 오늘 쭉 발표를 들었을 때도 그 가봉태실 문화를 보다 보면 태실이 위치한 그 태봉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물리적인 특성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여러 태실이 이전해서 자리 잡은 것도 현재의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이런 변화가 혼재하는 가운데서 세계유산으로서의 신청 대상을 현재 남아있거나 아니면 이전될 태실에 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태봉을 굉장히 중요한 구성 요소로 보고 과거 태실이 자리했던 태봉의 유적을 포함할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초기 단계에서 굉장히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상과 구역을 설정을 하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도 중요하고 또 그 설정한 대상과 구역이 그 세계유산 주제에 맞는 스토리로서 논리적으로 설득이 가능한지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유산을 구성하는 면에서 완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논의가 잘 이루어져야 되고 이 초기의 정제 조건에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 내용, 보완해야 될 연구 내용이나 보존 관리 계획이 또 수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추가해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등재 신청 과제에서 강조해 주신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앞으로의 등재 신청을 준비할 때 의무화된 그런 예비 평가 작성된 부분입니다. 이제 예비 평가서의 제출은 그 등재 제도에서 새롭게 도입된 절차입니다. 근데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서에서도 이제 가부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서의 잠정적 가치를 평가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정 목록 준비를 할 때 그 예비 평가서의 내용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비 평가서의 내용을 보다 보면 등재 신청서에 작성을 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새롭게 강조되는 내용이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청 후보 유산이 세계유산 협약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대상이 세계유산 목록에서 격차 및 등재가 적은 유산인지 하는 것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이미 2023년 기준으로 세계유산이 수가 거의 1199개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등재하는 대상에서는 세계유산 협약에 긍정적으로 기여를 할 수가 있고 또 미래 세대에 전승할 유산으로서 다른 유산과 중복되지 않는 가치가 있는지를 본 신청서를 제출을 하기 전 단계에서 좀 중요하게 보겠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가봉태실은 굉장히 좋은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죽음과 관련된 유산은 굉장히 많지만 생명과 탄생이라는 키워드로 가진 유산은 거의 세계유산 목록에서 제가 본 내용 중에선 찾아보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통해서 그 가치를 조금 더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장태문화 같은 거는 굉장히 인류 보편적인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 연구를 할 때 물리적인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문화 자체에 대한 비교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요 가봉태실이 그 무형적인 것이 잘 물리적으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증거라는 차원에서 강조가 되면 굉장히 보편적이면서도 탁월한 가치를 강조하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으로는 약간 학술 심포지엄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약간 준비를 하는 데서 강조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할 때 진정성과 완성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지만 보호관리와 지역 주민의 참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뒷단계로 이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보존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현재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협약에서 보호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그중에 한 꼭지로 공동체의 참여와 공동체에게 그런 세계유산 등재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비평가에서도 현지 공동체와 관련한 사원은 별도의 항목으로 기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 주민의 참여 없이 제대로 된 그런 보존 관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지역 주민을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주민의 삶 속에서 이런 가봉태실이라는 문화유산이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토론문에서는 몇 가지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앞에서 김혜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 조직 재구성, 보존관리 계획 수립, 연구의 계속은 공통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기본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등재한 여러 가지 세계유산 사례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등재를 준비를 하면서 유산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보편적인 관심도 커지기 때문에 세계유산 준비 과정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봉토실이 그런 생명과 그런 태를 소중히 대한 조산왕실의 문화와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인 만큼 연구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도 딱 맞춰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발표하신 분들 질문들을 아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신 드미트리 보야킨부터 제가 5분, 5 minutes. Each of you have 5 minutes to answer. 제 5분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Floor is yours now. 네, 그럼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재미있는 질문 해주셨습니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왜 어렵냐면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괜찮다면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시작하고 싶은데요. 어떤 준비 과정에서 교훈을 얻었는가? 실크로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 제가 최초의 등재가 있었을 때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9년 동안 1차 등재를 준비를 했는데요. 차라인 창거리 등재를 성공적으로 2014년에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총 14년 동안 2차 등재를 준비를 했었고요. 당시
여러 가지 중에서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이 모여서 자라푸시안 카라쿰 세계유산이 올해 성공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는가? 먼저 첫 번째로 사실 두 가지 조금 작은 질문이 따라 붙었었는데요. 어떻게 독특한 특정 지역의 유적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세계유산에 등재를 할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더해서 어떤 종류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또 같이 곁들여 주셨는데 일단 이 등재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연속 유산 등재잖아요. 아시다시피 연속이라는 그 말 자체가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게 초국가적이 됐던 아니면은 여러 지역이 걸쳐서 유산이 분포하던 연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유산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조선 왕실 가봉 태시를 보고 있고 또 실크로에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으로 초국가적인 등재를 여러 국가들과 함께 준비해온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이는 그 규모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는 공통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요소를 이 하나의 주제의 구성 요소로 집어넣을 것인가, 100개를 넣을 것인가, 10개를 넣을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의 어떤 유적을 우리가 지정해서 넣을 것인가, 그런 질문들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단계를 저희가 건너 나가야 되는데 모든 등재가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영 지침에 따라서 등재 기준이 정해져 있고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미 이 등재 경험은 한국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준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준비들이 필요할 텐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수평적인 수준에서 모든 관련된 유적들을 하나로 이어주고 또 수직적인 수준에서도 또 모든 유산들을 하나로 이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것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합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수평적인 수준에서 MOU 형태로 다른 국가와 협력을 하게 된다면 수평적인 협력을 어떻게 우리가 구축을 해서 법적인 어떤 바탕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협의를 할지 수평적으로 일단 협력을 우리가 다진 다음에 여러 뭐 국가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MOU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금 뭐 조정위원회라던가 아니면 NGO라던가 아니면 정부기관이 조율을 할 수 있는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느 기관이 중심을 잡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관리 체계까지 함께해줄 그런 중심 기관이 있어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과정에서 비교 분석을 잊지 않으면 됩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비교 분석을 꾸준히 수행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여러 지역별로 특성이 나타날 거고 각각의 특성별로 한국의 유효한 그런 특성 인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각각의 유적별로 비교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각종 비교 연구를 통해서 뭐 모수들을 잘 선정해야겠죠. 그래서 완충구역이라던가 경계라던가 이런 것들도 잘 설정해야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먼저 1차 등재를 준비했을 때 완충구역 그리고 경계 정하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카자흐스탄은 더 큰 구역으로 이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너무 넓어졌습니다. 100km 이상으로 규모가 넓어지다 보니까 뭐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말씀을 모두 이제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관리 계획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여러 가지 구성 요소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구성 요소를 전국적으로 지금 흩어져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비적인 조사도 필요하겠고요. 전체적인 도시의 문서들을 잘 취합을 해야겠고요. 그리고 가급 2028년 그 전 한 2026년에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2020 그 이상이 되면은 새로운 절차가 생겨서 훨씬 더 긴 과정이 따라올 테니까요. 조금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팁을 드리겠고요. 거기까지 제가 관찰한 결과 그리고 팁 몇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 텐데요. 한국의 기여 정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실크로드 등재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요. 제가 뭐 각종 행사라던가 한국이 지원했던 행사를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네 가지 방향성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이 향후 이 등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네 가지 준비, 일단 기술적인 지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유사한 보고서라던가 분석 보고서라던가 문서라던가 네팔이라던가 부탄에 굉장히 다양한 분석거리들이 있는데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두 번째로 역량 개발, 특히 2019년 두 개의 협약에 따라서 다양한 워크숍과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역량 개발했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하고 세 번째로 조율 메커니즘의 강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이 지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제6차 조율 회의를 실크로드에 대해서 저희가 열었을 때 여러 국가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과학적인 방법론적인 연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커머스에서 새로운 연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크로드의 새로운 구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있는데 2013년에서 2016년까지 1단계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에서 기금 지원을 해줬고 2018년에서 2022년까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기금 지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아시아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의 지원이 너무 좋았다. 이게 없었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 마스바라 노리아키 선생님한테 5분 동안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의 김지영 선생님, 여러 가지 유익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우 적합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17세기에 갑자기 일본에서 묘가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17세기 이전의 일본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상태였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전란 상태였고 시대군으로는 전국 시대에 해당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묘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고 그 전장에서 사망을 하는 상황이면 그냥 그대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 도쿠가와가 막부 그리고 일본 통일을 실현을 하고 그 후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이묘들이 성을 먼저 만들기 시작합니다. 성은 막부가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을 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을 축조한 부분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이묘들이 무엇을 했는가? 자신들의 무덤을, 묘를 만들어서 자신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전란이 끝나고 근세에 들어서 평화로운 시대가 되었을 때가 바로 17세기 중반 이후가 되겠습니다. 단 이것은 다이묘들은 한국에서 말하는 양반이라고 하는 입장으로 지방의 토지를 관리하는 것을 막부, 즉 정부로부터 명을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이가 없을 때는 계승, 즉 물려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즉
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는 거기에 있었던 가신들도 직업을 잃게 되어서 먹고 살 수 없게 됩니다. 생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막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러면 막부도 경제적인 부분이 무너지게 되어서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의제적인 혈연 관계를 인정하게 되는 그런 법률을 만들게 됩니다. 원래대로는 하면 혈연, 한국의 조선과 같은 혈연을 중시하고 그 혈통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그것은 일본에서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에는 피가 이어져 있지 않은 혈연 관계가 아닌 옆집에서 양자로 데리고 와서 그 가문을 이어가는, 계승하는. 그래서 가신들의 직업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고 그렇게 되면 막부도 거기에서 올라오는 작물이라든지 그런 곡물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부가 유지되는 그 조직을 잘 정치적으로 그 조직을 꾸려가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상징이 오늘 말씀드린 바로 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있어야겠죠. 자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 이것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기 위한 것은 모두 무덤과 태실 이것은 계승이라는 면에서 저는 꼭 연관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릉과 태실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죽음과 생과 사를 연결하는 뭐라고 하면 좋아? 같은 관념, 개념 속에서 계승이라는 키워드로 하나로 바라보고 세트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장에 대해서 일본에서 간행이 된 서적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림사, 조사의 제 텍스트 안에 있는 그림사의 오른쪽에 일본에서 발행이 된 주자 가래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나온 서적이 언제 간행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1650년부터 17세기 중반부터 18세기 말까지 매우 활발하게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서적들이 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그렇게 간행된 책을 참고로 해서 다이묘들은 장례 제도를 토장으로 바꾸었다,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17세기 중반 이후로는 화장을 그만두고 토장으로 전환됩니다. 이것은 다이묘뿐만이 아니라 천황 혹은 공가, 즉 귀족 중에서도 귀족들에게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외래, 즉 외부에 들어온 유교에만 토장이 일본에서 매우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간행물이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이 그림사의 오른쪽에 제가 써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귀부비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역시 권력의 상징이고 가문의 상징입니다. 가문에 대해서는 아까 의제적인 충족 형성이라는 걸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가문 자체는 신이 협업을 하는 코퍼레이션적인 존재로, 즉 종업원이 다이묘 밑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그 가문을 지키는 입장에 있었던 다이묘들은 자신의 권위와 상징을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는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불안한 자신이 또 있는 것이죠. 그 불안한 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오히려 더 강조하기 위해서 건주인, 즉 왕의
심의에 대해서 매우 정중하게 장례를 치르고 그것은 자신이 장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신들에게 보여주는 그 상징으로서 묘가 묻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7세기 후반부터는 귀부비를 건립을 한 것입니다. 귀부비에 무엇이 쓰여 있었는가 하면 선대 왕의 혈연 관계는 없지만 그 왕이었던 번주의 공적을 기록을 했거나 또는 공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본의 귀부비의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즉 이것은 신 선생님께서는 유교와 태실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발표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 자신은 유교의 효행이라고 하는 부모님께 효를 다한다라고 하는 효, 즉 어머니를 또 아버지를 소중히 하는 것 이것은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건 연결되지 않은 상관없이 공경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속에서 무덤이 만들어지고 또 아이에게 계승해가는 즉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개념 속에서 태실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세 일본의 다이묘들도 그와 같은 의미에서 유교를 배경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것을 계속해 왔다. 그것이 조선반도 혹은 중국으로부터의 그런 문헌 텍스트를 참고를 하면서 유학자들로부터 배워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어디 대답 다 되셨나요? 세 가지 아주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영현 선생님 지금부터 시간을 조금씩 줄여주시면 부탁드릴게요. 네, 세 가지 질문 중에 두 가지는 그냥 생각이니까 좀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진짜 저도 이걸 하면서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근데 친구가 이렇게 힘든 걸 질문하니까 다음부터는 부르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답은 86페이지를 좀 봐주시면은 진짜 이걸 표를 만들어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려 쪽은 그냥 있다 이런 쪽 단순한 단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이 표에서 패턴을 찾으려고 그렇다고 소설은 쓸 수 없고요. 패턴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17대 인종부터 좀 쫙 연결이 되게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12대 순종까지 이제 좀 올려서 이렇게 일단 어떤 문헌기록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했는데 여기서 이거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11월 달에 지금 제가 이렇게 주장했던 거를 철회를 할 일이 생겼습니다.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학술대회가 여는데요. 태조에 대한 고고학적, 검색학적 실증 자료가 새로 발표가 될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말씀을 못 들어갖고 말씀을 못 하는데요. 박재관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태조까지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걸 안 보더라도 태안사라는 절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태조가 민간으로 있을 때 물론 기본적으로 장태를 했겠지만은 절로 간다는 거는 이게 국가 의례적인 이런 개념이 지금 그 이후대의 임금으로 봐서는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했는데 너무 또 과하게 또 글을 쓸 수도 없고 이래서 좀 이제 근거를 이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1월 달에 그 발표가 되면은 그걸 각주로 달아서 철회를 하고 태조부터로 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수호사찰에 대한 거는 저도 그래서 이제 글을 쓰면서 그냥 많지는 않아요. 한 10몇 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또 몇 개는 애매모호하고요. 거기서도 패턴을 찾아보면은 왕이라든가 그다음 왕위를 이을 사람들이 좀 수호사찰이 보여요. 그렇다고 전체 다가 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문헌 기록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그 당시 때 상황이 이런가 이랬는데 어떤 현재로서의 자료로서는 수호사찰은 어떤 몇몇 태실에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전반적인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뭐 여기에서 그런 구성 요소에 넣어야 되나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제목처럼 조선의 가봉 태실 세계유산을 꿈꾸다 이러면서 다른 뭐 여러 태실들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아마 이게 오늘 시발점으로 해서 다양하게 논의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야고분도 11년부터 해서 한 13년이 걸려갖고 했는데 들어갔다 나왔다 많은 적이 있었고 정치적인 적어도 있었고 지자체적인 행정적인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을 텐데 이것도 아마 분명히 전국적인 태실이 분포하기 때문에 그런 논란들이 아마 발생을 할 겁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지침이 있어서 세계유산에 뭐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도 태실은 아기 태실과 가봉 태실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가봉 태실은 실질적으로 태장태를 해서 동기 감흥을 받고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선 왕실 뭐 실록을 보면은 보통 여자와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자는 뭐 결혼을 해서까지의 태 의무가 다 되고요. 남자는 입신양면하는 하면서 한 20살 정도 되면 다 끝납니다. 태의 역할은 그 시기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 저도 글을 안 썼지만 뭐 긴밀하게 안 봐서 자료를 분석을 많이 안 해서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임금 태실은 물론 빨리 성인이 되기 전에 임금도 된 거 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스바라 선생님께 말씀하신 일본에서도 뭐 기부비 이런 거를 권력의 상징이죠. 태실도 권력의 상징입니다. 왕릉도 권력의 상징이고 정치적인 게 많이 들어가고 뭐 세종처럼 다시 옮기기도 하고 뭐 하고 다양한 개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솔직히 태실이 일제 강점기로 해서 너무나 많이 훼손이 됐잖아요. 현 상태에서. 그래서 저는 뭐 단시간에 뭐 세계유산 되는 것도 아니니까 좀 다양한 의견과 이런 함의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특히 전국적인 지금 경북 그다음에 경기도 그다음에 충남은 전수조사가 어느 정도 된다. 나머지 도들도 좀 전수조사를 하고 거기서 좀 뽑아서 아기 태실도 좀 가능한 건 좀 넣고 그리고 특히 가봉 태실 같은 경우는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굴을 해갖고 원위치에다가 다시 옮겨서 복원한다면 그거는 것도 그 지침에 보면 특별하게 예외조항에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좀 더 만들어서 가는 게 태실에 대한 본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너무 행정적으로 쉽다 해서 가봉 태실만 딱 선정한다는 거는 항우하면서 많은 본질의 개념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더 앞으로 진행되면서 좀 더 많은 이게 토론과 이런 것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그런 걸 거쳐서 만약에 결국은 선정됐더니까 가봉태실만 밖에 없더라. 이러면 우리도 당위성이 있고 할 말이 있는데 그전에 너무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간다는 거는 학문한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우 그런 걸 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최원석 교수님 5분. 예, 뭐 여러 질문을 해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세 가지 말씀하셨듯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풍수 기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 지금 학자들 간의 견해가 또 다르고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백제 때부터 602년도부터 또 이런 자료를 근거로 뭐 지리 방술 이런 표현을 하셔서 그 기원을 또 삼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는 798년을 사실은 좀 기준을 잡는데 그 이유는 최치원의 대숭복사 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문에 의하면 지금 이제 괴릉 원성왕릉이죠. 원성왕릉에 그게 아주 명당터라서 절터를 헐고 왕릉을 써야 된다 이런 어떤 조정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는데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그 당시 이제 불교가 국가인 이런 시기에 왕실에서 그 절을 다른 데 옮기고 왕릉을 써야 될 정도로
풍수 용어를 이제 쓰면서 이렇게 어떤 구체적인 전거를 이렇게 밝히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렵의 풍수가 왕실에서 어떤 지배적인 지리 사상으로 이렇게 올라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판단해서 한 8세기 말 정도로 이제 생각하는데, 역시 문헌적 증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건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원무를 현무로 해석할 수 있느냐. 실제로 이제 심영은 선생님은 원래 연구를 뒤집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언어학적으로 한문학적으로 봐서도 원무지사라는 이런 이제 어떤 관용적인 표현도 그렇고요. 그리고 원무를 현무로 보기에는 원을 현으로 볼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글자 자체가 비슷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없을무를 무사무로 보기에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또 하나는 뭐 실록이나 의궤 문헌에 태실 입지의 풍수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뭐 산릉 같은 경우는, 왕릉 같은 경우는 아주 치밀한 풍수 논의가 실행되고 있는데 풍수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왕태봉에 대한 풍수적 입지 평가가 사실은 더 앞으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태조 태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도 풍수적 입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정종도 마찬가지고 지금 직지사 바로 대웅전 뒤에인데 아주 명당태에 입지하고 있거든요. 뭐 이런 걸 봐도 상당 부분은 어찌 보면 초기의 태실 입지는 풍수적 어떤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나, 이런 추정도 가능한데, 그러나 후대에는 역시 좀 풍수적인 모델로 보기는 어려운 이런 태봉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견해입니다. 역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입지 평가가 이제 후속돼야 된다,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 뭐 이런 산줄기 풍수가 조선왕실 풍수의 저는 특징이라 봤는데, 이 풍수 용어도 이런 용맥 그러면 소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현대화할 필요가 있고, 제가 여기서 표현한 산줄기 풍수라는 것은 뭐 용맥 풍수 뭐 이렇게 번역한 거로 저는 지금 토론자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딱 5분 지켜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김경미 교수님 답변 차례인데요. 사실 김영재 교수님 그는 질문이기보다는 코멘트라고 저는 알아들었으니까 간단하게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재 교수님 오늘 제가 처음 뵙는데요. 세계선 등재에 필요한 모든 전 과정, 거의 저희가 최소로 잡아도 한 10년 동안 해야 될 모든 문제점들을 코멘트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그 텍스트로 제시되어드린 원고에서 성물의 변천 단계와 이 완전성 부분에 대한 기술은 제가 오늘 발표한 부분에서 조금씩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약간 원칙론자라서 69페이지를 맞춰달라고 해서 최소한 페이지를 줄이기 위해서 그 부분을 제가 원래 성주군 용역사업에서는 다 썼던 내용인데 이 요지문에서는 뺐고요. 두 번째 그 완전성 부분에 대해서도 뺐던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서너 번째 얘기해 주신 완전성 부분에 대한 어떤 열린 지평을 주기 위해서 제가 좀 뺐던 부분도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1, 2번째 성물의 구조 단계 변화에서 제가 성주군 보고서에 쓴 내용은 실제로 과연 이 성물의 변형 단계 원형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실제로 예전에 이제 려말 선초에 그 불교사와 관련돼서 적용하신 선락 연구자가 있었고,
저는 특히 초창기에 팔각의 형태로 나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팔각이라는 것은 아미타 정토 사상을 의미를 합니다. 제가 불교 미술사를 하다 보니 그런 추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아미타 정토 사상과 그렇다면 성종대부터 국제 오례의가 나오면서 이거는 분명히 유교적 재래라고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제 오례의에서 이 태실 여러 가지의 제한 절차들은 나오는데 태실 제사 자체를 딱 집어서 하는 연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요. 그랬을 때 저는 이게 약간 불교와 관계된 것이 아닐까라는 제시를 했고, 그 증거 자료로서 여기서 이제 비교 연구와 예비 평가가 연계가 되는데요. 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이전에 그 태호라고 확인되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경주 남산에서 출토된 태호가 있습니다. 그 성물의 형태가 돌함 안에 골호가 들어있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유일하게 제가 처음 오늘 제시한 용어 중에 태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를 묻은 왕실 기록에서는 태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태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 하고 봤는데,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진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저는 거기에 아주 유레카 같은 해답을 약간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첫 번째, 이 드미트리 버키 선생님의 그 중앙아시아 그 오수아리 뼈 항아리 문제입니다. 그 형태가 이 우리 경주 남산에서 출토된 뼈 항아리의 그 기본적인 그 어떤 뼈를 묻는다는 개념과 굉장히 상통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시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더 그 흥미로웠던 점은 소구드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구드는 우리가 그 대동까지 연결이 되는 소구드인들의 묘장 제도에서 이 그들의 뼈를 말리는 그 과정에 굉장히 화려한 성물 구조를 보이는데, 거기에 그들이 가장 즐겨했던 포도주 와인잔을 드는 모습이 나오고, 그러한 시물적인 유산이 이 그 베이징 그 인근까지 출토가 되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통일신라 시대에 포도문의 귀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려사 기록에서는 포도가 그 고려 시대에 나와서 유입이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실크로드 확장 부분에 있어서 경주가 줄기차게 실크로드 확장 노선에 있는 여러 가지 연계가 되는 부분들과도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호 문제가 불교에서 나왔던 어떤 화장 문화와 이 원형이 연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두 번째 단계로서 이 또 마스바리 선생님께서 오늘 그 영묘와 이형의 단상 형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형식의 형태가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그 첫 번째 그 보였던 영묘의 형태가 그 불교의 석탑의 형태라고 했는데, 이 형태는 선치탑에서 그 하마카 부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상륜부, 탑의 상륜부로 전래되는 부분인데요. 우주의 5가지 원소를 상징화시키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똑같은 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고요. 그 다음 단계 이 형식을 보여줬던 것 중에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 형태가 그 미술사라는 사람들은 보여빈 다라니경을 그 안에서 이 탑을 시주 공양을 하면은 그의 생명과 안정 뭐 영생 그런 부분들이 안정화되고 뭐 복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호랑이 이 전홍숙이라는 오호랑이 84,000탑을 하는데 그때 그 디자인이 이 보현님 탑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그 내봉탑 탑지 지궁에서 출토가 되면서 유명세를 탔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딱 한 점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약간 부분이 훼손되긴 했습니다만 속초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똑같은 형식을 지금 제가 일본 다이메오에서 보고 이것은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제가 지금 풀어야 될 숙제로 했던 것들이 오늘 조금 해결이 되면서 이게 비교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지역 공동체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부분은 실은 보존관리 부분이라서 그거는 김혜정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자 김혜정 박사님 2분.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부터 토론회 할 때
그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시간 되면 다 꺼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걸 적극 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도 길게 하려고 했는데 2분이라고 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일단은 최재형 교수님 연구 결과물에 많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가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 중에서 제가 조금 답변이 아니라 또 다른 얘기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아까 드미트리 쌤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퇴실 관련된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 의료 산업이 발달하면서 퇴실 문화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단절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아까 드미트리 쌤 같은 경우도 이제 되게 그 태가 남아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그 저개발 국가에는 아직 이 퇴처에 관련 문화가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지원하는 것들도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까 말씀 주실 때 좀 생각이 나서 지금 메모를 해놓은 걸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연구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제가 이제 기존에 다른 연구들을 하면서 봤을 때 영어 논문 하나 봤을 때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태반 섭취 관련돼 있는 그 인류학적 관련점하고 그 의료 쪽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보니까 전 세계를 한 179개 정도인가의 문화권으로 구분했을 때 109개 정도에서 이 태반 섭취 관련돼 있는 그 중에서 장태 문화가 실제로 이제 그 의례 형식으로 나타난 걸 발견을 했고, 그 109개 중에서 한 50% 이상이 실제로 우리랑 비슷한 이런 그 메타 형식하고 관련이 있는 걸로 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이제 비교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좀 전에 이제 김경림 선생님 말씀하셨던 요 일본과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도 같이 비교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아까 강인욱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실크로드 쪽에 지금 우리랑 관련되어 있는 게 많다고 한다면 이것도 저희가 비교 연구를 몇 가지 이제 아예 이 비교 연구를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 연구를 해서 연구를 축적하는 방식으로 좀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역 주민 참여 관련되어 있는 건 제가 하나 사례는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태조대왕 태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위치도 다르고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지역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시냐면요. 태조대왕 태실 제자리 찾기 위원회인가 하는 민간 단체를 조직을 하시고 그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한 시민 모금동도 하시려고 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역의 어떤 그 사회 그 봉사 단체들이 나서 가지고 자기들이 나서서 그 문화유산 해설사를 이 태실 특화시대 되신 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하고 그분들이 주말마다 가서 봉사하시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기록화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거를 저희가 다른 태실들에다가 좀 비슷한 방식으로 좀 하실 수 있게끔 이런 것들도 컨설팅 비슷하게 해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답변은 이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 임무를 딱 1분 넘어가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토론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게 참 제가 혼자 얘기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느낀 이틀 동안의 이 가봉태실에 관계된 학술회의의 결론을 이제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마중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 펌프를 해보면 처음에 마중물이 있어야지만 물이 콸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는 그 짐을 짊어져야 됩니다. 세계유산하면서 늘 느끼는 게 그 짐을 짊어지는 그 힘든 역할이 그 누구의 어깨인가 늘 올라가 있습니다. 저한테도 한 3번 정도 그 짐을 지울 수 있는 축복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마 이 태실에 대한 그 축복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연구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사실 저희 팀하고 같이 여러 가지 연구를 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마지막까지 한 40분 정도 남아 계시는 이게 저한테는 훈장과 같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활발하게 이 가봉태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모든 건 투명해야 됩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기준은 명확해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구성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 선생님들 6분의 발표자와 6분의 토론자가 와가지고 여러 지혜를 이렇게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을 이뤄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집단지성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가 한 명은 부족해도 여러 명이 모이다 보면 그와 같은 부족한 부분이 다 메꿔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결론들이 도출된 것 같고요. 이 회의를 끝내시지 말고 여기 나왔던 오늘 오고 갔던 이 수많은 것들을 최종 보고서에 좀 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더 좋은 앞날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 넘어갔습니다. 오늘 플로우에서 제가 질문을 마지막 한 1분 정도, 나 오늘 이 질문 안 하면 집에 못 갑니다 하는 분 손 좀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마이크 잡으시고요. 어떤 분한테 하는 질문인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빠르게 지나가. 저는 가평군에서 왔습니다. 그 중정대왕 태봉이 있는 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고요. 이런 국제학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현장에 태봉이나 태실이 남아있지 않으면 무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가봉 태실을 훼손하려 하고 있고 이를 방관하거나 묵인하고 있습니다. 중정대왕 태봉은 비록 불완전하게 성물들이 복원됐지만 처음 조성된 곳에 복원된 수도권에 남아있는 유일한 가봉 태실입니다. 이걸 보존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지역에서 막아보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역부족이어서 화가 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 태실 연구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실 수 있고 센 목소리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원석 교수님께서 문화재를 경관유산으로 보시자는 말씀에 크게 동의하고요. 그랬을 경우에 중종대왕 태봉을 목을 자르는 도로가 만들어질 경우에 그 경관미, 풍수적 경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태실의 형태적 특징, 보존 관리 체계를 강조한 김경미 교수님의 생각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정성과 완전성의 관점에서 중종대왕 태봉의 바로 뒤로 도로가 만들어질 경우에 세계유산 등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희정 책임연구원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 참여가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주민 의견은 묵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로가 만들어질 경우에 그래서 완전성이 훼손됐을 경우에 중정대왕 태봉 또는 경기도를 빼고 다른 곳들만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이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관심, 시민들의 관심이 세계유산을 지켜냅니다. 저희들도 그 오늘 질문하신 분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박사님이 대표로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시면 김경희 교수님한테 마이크 넘기시죠. 또 어려우시면 최원석 교수님도 계십니다. 제가 아까 열린 창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화되는 문장을 넣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속성의 필수 구성 요소로 입지적 특징이기 때문에 태봉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봉을 넣을 때 연속유산 안에서 완충구역에 넣을 것인가 유산구역에 넣을 것인가는 결국은 토지이용 사유지의 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애매하지만 실제로 진정성 훼손되는 요소가 위치가 어디인가 부분은 제가 이제 전체적인 설계 도면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로 지나갔을 경우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산사를 세계유산 등재를 할 때 유산구역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유지 소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산구역을 유산의 경계 부분을 두 군데로 나눠서 일주문 같은 경우를 떼어서 하는 방법을 사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논리의 반박 논리를 대비할 수 있는 문헌과 그거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모으고 섭렵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발전 단계, 그러니까 방향이 진행되는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 진행은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원석 교수님 한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냥 넘어가실까요? 네. 선생님 질문은 나중에 다 끝나고 제가 조용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공개적으로 얘기한다면 최근에 세계유산의 동향 중에 하나가 경관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저 약속한 시간을 제가 조금 오버를 했는데 많이 시장하실 겁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